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당신은 멈칫합니다. 방금 팀장이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옆에 있던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왜 똑같이 실수해도 나만 유독 표적이 되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당신이 친절하게 굴수록, 성실하게 일할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더 쉽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던 세상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6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인간관계의 잔혹한 법칙들을 심리학과 뇌과학이 실제로 밝혀낸 연구 결과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을 알고 나면 당신이 지금껏 왜 그렇게 소진됐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법칙부터 직격탄을 날리겠습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장부는 오직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하거든요. 새벽 3시까지 친구 고민을 들어줬던 그날, 당신은 분명히 뭔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힘들 때 이 친구가 전화 한 통은 해주겠지, 이런 기대 말이에요. 하지만 한 달 뒤 당신이 힘들어서 연락했을 때 돌아온 건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이라는 짧은 답장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배신감은 사실 배신이 아니라 당신 혼자 쌓아 올린 기대의 무게가 무너지는 소리였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신이 베푼 호의는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타인이 베푼 호의는 희미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3시간 상담해줬다고 기억하는 그 시간을 친구는 그날 잠깐 얘기했지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신의 행동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이 편향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조용히 장부를 적어둡니다. 생일 선물 하나, 새집 이사 도와줌 1번, 힘들 때 2시간 통화 3번. 근데 이 장부는 나만 볼 수 있는 비밀 노트예요. 상대는 이 기록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기대를 품고 베푸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게 만들고 수익이 없으면 손해를 느끼게 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대를 가지고 베풀 때와 기대 없이 베풀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릅니다. 기대를 가지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데, 이 회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대인관계 상담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냉정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았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풀되 그 순간 상대에게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가정하세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 배려의 핵심인데, 조건 없이 줄 때 비로소 당신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계속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은 그 등에 발을 올립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당신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 당신은 뭐 괜찮아, 팀 전체가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먼 식당에 가자는 의견에 당신은 또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당신 주변 사람들의 뇌에는 어떤 공식이 각인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된다. 감사와 호혜성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보면 처음엔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만 호의가 반복되면 점차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편의 제공자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지나치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승진해서 탈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리드할 사람이 아니라 따라올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IT 기업 팀장이었던 사람의 사례를 보면 그는 팀원들의 야근을 대신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회식비까지 자주 냈습니다. 처음 1년은 착하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년 차부터는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주도성이 없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년 차에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항상 보조 역할만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였어요. 본인은 팀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그걸 능력 부족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선이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경계선을 초반에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 초기 3개월 이내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경계선을 만들 때마다 갈등이 생기거든요.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무한정 양보하는 사람으로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선을 그으세요. 퇴근 후 업무 연락에는 답장하지 않는다. 주말 약속은 일주일 전에 확정된 것만 지킨다.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관계 초반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엔 저 사람 좀 차갑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3개월만 지나면 저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라지죠. 세 번째 법칙, 이제부터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의 약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꺼낸 칼은 언젠가 당신을 찌릅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죠. 과거의 빚 문제, 이혼 위기, 직장에서의 실수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정리한 2001년 논문 배드 이즈 스트롱어 댄 구드를 보면 우리 뇌는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훨씬 더 강하게 저장하고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10번 잘해도 사람들 기억엔 희미하게 남지만 단 한 번 털어놓은 약점은 생생하게 각인되는 거죠.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일상적인 사건부터 중대한 인생 사건, 친밀한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 상호작용, 학습 과정까지 광범위한 심리학 현상을 검토했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약점을 공유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직 행동 및 인간 의사결정 연구를 보면 상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점을 드러낼 경우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 연구는 웬 쉐링 허츠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는데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면 취약하게 보이고 이것이 갈등 상황에서의 영향력과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면 동료 수준에서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쉽게 말하면 약점을 털어놓기 전에 관계의 힘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광고 회사 과장의 사례를 보면 그는 팀 회식에서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을 졌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3개월 뒤 대형 프로젝트 PM 선정에서 탈락했어요. 이유는 금전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빚을 이미 다 갚았고 지금은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약함을 드러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취약성 연구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관계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상대가 먼저 자신의 약점을 보여준 적이 있고 서로 신뢰할 만한 이유가 분명할 때만 선택적으로 공유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순간 당신은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팀장 눈치도 보고 동료들 비위도 맞추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선배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SNS에서는 친구들 게시물마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스케줄을 비워두죠. 그런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일 때 당신의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 편도체와 전대상피질이 과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되고 결국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해요.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A를 도와주면 B가 섭섭해하고 B를 챙기면 C가 불만을 가지죠. 흥미로운 건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를 보면 우리 뇌는 약 150명 정도의 안정적인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덤바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사회 집단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인간의 경우 관계가 층위별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장 안쪽 층은 5명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이 15명의 좋은 친구, 50명의 친구, 150명의 의미 있는 연결 순서로 확장되는 거죠.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부르는데
결국 우리가 의미 있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사례를 보면 그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야간 수정도 해주고 추가 작업도 무료로 해주고 마감도 앞당겨주고요. 처음엔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6개월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단가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해줄 거잖아라는 인식이 박혔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번아웃으로 3개월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세요. 모든 관계를 다 챙기려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5명에서 7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의만 지키고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하버드 대학의 85년간 이어져온 성인발달 연구, 일명 그랜트 연구를 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현재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50세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했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는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게 답입니다. 5번째 법칙입니다. 논리 없는 사람과의 논쟁은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틀린 정보를 퍼뜨리는 걸 봤을 때 당신은 참지 못하고 댓글로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라며 근거까지 제시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논리를 무시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난 이렇게 느껴라고 답합니다. 이때 당신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비합리적인 주장을 접했을 때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쓰는 에너지는 실제로는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은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이 1999년에 발표한 유명한 연구 언스킬드 언드 어너웨어 어브 it을 보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후회스러운 실수를 하며 둘째, 자신의 무능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던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은 100% 시간 낭비거든요.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대학 교수의 사례를 보면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2시간 동안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교수님은 책만 보셨으니 현실을 모르시네요 라며 오히려 인신공격을 시작했죠. 그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간의 논쟁이 그의 몸에 이틀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분 테스트를 하세요. 상대방에게 당신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증거는 없어 내가 느끼기에 맞으니까 라고 답하거나 주제를 돌리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세요. 그 사람과의 논쟁은 당신의 시간과 건강을 낭비할 뿐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입니다.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그들을 설득하려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감옥에 갇힙니다. 직장에서 유독 당신에게만 차갑게 구는 동료가 있습니다.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의 태도는 오히려 더 차갑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때문인데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단점을 더 열심히 찾기 시작한다고 해요. 당신이 다가가서 왜 나를 싫어해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뇌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더 많은 근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노력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게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적대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에너지원을 잃고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죠. 한 회계사의 사례를 보면 그는 팀 내에서 유독 자신에게만 까칠한 선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소용없었고 그 다음 6개월은 아예 최소한의 업무 소통만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1년 뒤 그 선배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선배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처음엔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내가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60년을 산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6가지 법칙을 함께 봤습니다. 기대를 버리고 경계를 세우고 약점을 감추고 선택적으로 관계하고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고 미움을 무시하는 것. 이 법칙들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당신이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진실을 알고도 냉소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걸 보는 동안 몇몇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또는 이 사람은 조금 더 믿어봐도 되겠네 같은 생각 말이죠.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귀하거든요. 그 귀한 것들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순간부터 관계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줄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